안녕하세요. 오늘 경트초 이번에 벌써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경트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수요일 날 같이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이 설 연휴 시작하는 기 바로 전날이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오늘 사실 2월 8일 월요일이긴 합니다. 네, 이틀 먼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수요일 날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똑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지난번 시간 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투초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 사실 경제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냐, 금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국제 관계다. 왜냐하면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 국제 관계에서 거래되는 어떤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환율, 그리고 흔히 말하는 거시경제,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래되는 비율, 그러니까 각 국가의 거래되는 비율을 가지고 환율 얘기도 했었고, 미국 실제로 금리라는 건 누가 결정하고 어떤 식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게 금리였고요. 그죠? 미국 중앙은행이 정하는 미국 돈의 값이라고 말씀드렸고, 돈의 값어치의 상대적인 하락과 상승에 따라서 상대적 자산 가치, 예를 들어서 뭐 채권, 부동산, 그죠? 주식과 같은 상대적 가치들의 매력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미국 돈의 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는 생산의 3요소, 생산의 3요소에서 원래 토지, 노동, 자본, 원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었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이제 잊어도 된다. 그죠? 토지, 노동, 자본이 아니라 뭐라고요? AI, 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캐피탈 자본, 모험 자본, 뭐 이런 걸 통해서 생산의 3요소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뭔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생산의 인풋, 그러니까 생산에 들어가는 그 요소들의 변화가 최근 주식시장이나 투자 자산 시장의 나비 효과처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뭐 지표들, 뭐 PER이라든지 뭐 금리에 따른 어떤 상대적 자산 가치 비교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했고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요. 오늘은 이제 그 GDP, 일반적으로 경제나 신문을 보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GDP에 대해서 한번 훑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GDP 공부하고 실제 국제관계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국제관계의 역학들이 실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같이 공부해보고 환율이나 금리, 그다음에 국가별 경쟁력 비교 뭐 이런 것들을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보시면 그러니까 GDP가 뭐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경제신문에서 항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GDP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금리 환율도 복잡한 것부터 것이 뭐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 그다음에 시중 금리 뭐 이런 것들부터 공부하면 머리 아파서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GDP도 이거를 뭐 명목 GDP, 실제 GDP, 뭐 GDP 성장률, GDP에 뭐 구하는 공식 뭐 이런 것들을 알면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도 싫어지고 알고 싶어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GDP가 뭔지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갈 텐데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거시, 그러니까 이른바 탑다운 전략을 쓸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국가별로는 어떤 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아실 수 있는 엄청난 힌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네. 일단 GDP는 세 가지 경제 주체에 의해서 GDP를 구하는 산출 공식이 형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즈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사이즈.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개인이 하는 소비라는 걸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기업이 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정부가 하는 정부의 재정 지출.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산출합니다. GDP라는 용어 자체가 국내 총생산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산에 기여하는 3대 주체들의 모든 활동들을 집약적으로 넣어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GDP는 개인의 소비,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그 다음에 정부의 지출, 그 다음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수출이 더 많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수출이고 수입이 더 많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순수출, 수출국이냐 순수입국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순수출한 내역을 더하면 GDP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건데 GDP를 왜 알아야 되냐면 결국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이코르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생산 이코르 소비가 무슨 얘기냐? 누군가 생산한 건 그만큼 누군가가 소비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이코르 국내 총소비 그리고 국내에서 소비한 거 플러스 밖에다 판 거 또는 밖에서 수입해온 거 이것들의 총량을 통해서 경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GDP를 알고 계셔야. 근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너무 용어에 집착하실 필요 없이 그냥 GDP를 구하는 건 경제의 구성 요소인 개인이 하면 무조건 소비인 거고 기업이 뭔가 돈을 쓰면 무조건 투자인 거고 정부가 돈을 쓰면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개인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재정 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약자로 하면 실제로는 개인의 소비는 컨슘이고 기업의 투자는 인베스트고 이런 식으로 해서 CIG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찌됐든 개인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재정 지출을 합치면 GDP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실까요? 만약에 코로나19로 경기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정부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아니면 그죠? 자영업자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정부가 경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니까 공항도 새로 만든다 그러고 아니면 인프라를 새로 깔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이 기본이 되는 게 GDP가 부진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GDP 구성 요소 중에서 뭐가 부진할 거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이런 대책을 쓸까요? 개인 소비나 기업의 투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으니 이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GDP가 줄어드는 걸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개인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가 줄었잖아요.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기업들도 당연히 그러다 보니 개인의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 공장을 증설하거나 뭔가에 투자를 하는데 주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GDP 성장률,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하거나 줄어들 걸 대비해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쓴 돈을 줄인 만큼을 정부가 대신해서 지출로 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개인의 소비가 줄고 기업 투자가 준 만큼을 정부가 재정 지출로 확장해서 쓰면 그나마 GDP가 줄어드는 걸 조금은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다음. 네. 그래서 GDP 공식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중국의 해법을 예상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럼 이제 다음으로 GDP 공식으로 한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중국의 해법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해법. 무슨 얘기냐? 중국이 만약에 GDP가 둔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왜?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탄소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한다든지 한마디로 중국은 그동안 GDP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GDP 성장률이 높았을까요?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해서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그동안은. 이해되세요? 기업의 투자나 수출을 통해서
그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이 뭐 7%니 8%니 10%였느니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기업의 투자나 정부의 재정 지출, 그 다음에 수출을 통한 GDP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갈등이 시작되면 이제 수출을 줄이라는 의미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들 수출 줄여. 우리가 너무 수입해주고 있어. 너네들만 너무 GDP 성장률이 높아. 그리고 G2로 부상해서 깝죽깝죽 거리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순수출을 더해주는데 수출이 기여하는 바를 낮추면 뭔가를 높여서 GDP 성장률을 계속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출이 기여하는 바가 그동안 높았는데 수출이 기여하는 바를 낮아지게 되면 앞으로는 뭘 키워야 될까요? 이미 중국은 기업의 투자나 정부의 재정으로 지금까지 확장해온 국가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도 과잉 투자되어 있는 상태고 정부의 지출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수출을 통해서 수출 주도로 성장해온 국가인데 앞으로 GDP 성장률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앞으로는 뭘 키워야지만 GDP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쵸. 상대적으로 그동안 높이지 못했던 개인의 소비를 올려야지만 음, 수출을 통해서 그동안 성장해오던 GDP 성장률을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수출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고 기업의 투자나 정부의 재정 지출도 상대적으로는 이제 낮아져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과잉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국의 GDP는 앞으로 뭐 위주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음, 개인의 소비 위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건 중국의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비할 물건들을 잘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기본을 알면 탑다운 방식으로 역으로 어떤 기업들을 선정해서 골라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뭔가를 개발하거나 기업이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공장 설비를 만드는 회사거나 아니면 아스팔트나 포크레인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는 중국 개인들이 소비를 늘렸을 때 좋아질 만한 회사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중국의 기업의 투자나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수출 기여도는 앞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GDP를 뭘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제 남은 거 하나 남은 건 뭐다? 개인의 소비밖에 없다라는 거죠. 개인 소비를 끌어올려가지고 GDP 성장률을 완만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원래 수출 기여도가 중국이 높았기 때문에 수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만든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안화,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든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든 볼펜 100원짜리하고 베트남에서 만든 볼펜 100원짜리하고 미얀마에서 만든 볼펜 100원짜리가 있다. 근데 중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중국 위안화의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수입해서 쓰는 나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다 미국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미국 대비 중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위안화가 가치가 높아지면 원래는 100원에 사서 쓰던 거를 102원, 103원 주고 사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근데 베트남 제품은 그대로 100원이야. 미얀마 제품도 그대로 100원이야. 그럼 사람들은 어디 제품을 쓸까요?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만든 제품이라면 동일한 제품이라면 국가는 다르지만 저렴한 데서 만든 걸 좋아하겠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중국은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다 보니 인위적으로 중국 위안화라는 통화의 가치를 절하시켰다는 평가를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앞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더 심해지고 환경에 대한 이슈를 미국이 부각시켜가지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덜 하게 하려는 전략들 앞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쓸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세를 매긴다든지 이래버리면 중국은 순수출 기여도가 점점 낮아질 것이고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기여도가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은 통화, 환율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통화 절하를 하지 않고 통화의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왜? 앞으로 이제 수출은 좀 줄더라도 개인 소비, 중국인 전체 내국인의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다라는 인식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개인의 소비를 유도할 때는 본국 통화의 가치가 높은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중국인들이 루이비통 가방을 살 때 원래는 위안당 뭐 얼마였던 프랑스와의 환율 관계에 있어가지고 중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 통화인 유로화, 프랑스가 쓰는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치면 중국인들은 예전에 루이비통 가방을 300만 원 주고 사던 걸 280만 원만 주고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내의 소비가 더 활성화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 앞으로 GDP 공식만 보더라도 중국은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율은 앞으로 통화 절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개인의 소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개인 소비를 높인다라는 건 본국 통화의 가치를 높여야 될, 통화를 절상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 그러니 앞으로 중국의 통화는 강세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중국의 개인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파는 나라들, 그 국가들은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걸 염두에 두고 탑다운으로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GDP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국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국내는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출과 순수출 중에서 뭐가 기여도가 가장 높을까요? 국내도 개인 소비가 가장 GDP 기여도는 높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수출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개인이 소비하고 또 기업이 투자하고 거기서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국내에 개인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국내에 삼성이나 현대차나 뭐 SK 하이닉스나 기업들이 국내 기업의 설비 투자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그동안 많이 풀지 않았던 정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GDP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국내는 없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러다 보니 정부의 역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네. 이 화면을 이제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전 세계 주요 국의 가계 소비를 달러, 그러니까 미국 통화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이제 기준은 2018년도이긴 하지만 이 계속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니까 규모가 이 정도로 차이 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2018년 주요국 개인 소비액을 보시면 미국이 얼마죠? 무려 15조, 거의 14조, 15조에 가까운, 14조 달러에 가까운 개인 소비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얼마죠? 5조 달러 정도 되죠. 5조 달러. 그죠? 일본이 2.7조 달러, 독일이 1.9조 달러, 영국이 1.6, 프랑스가 1.3. 한국은 뭐 여기에 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주요 가계 소비국이라고 표현하기 그렇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글로벌 G2인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소비액의 거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은 중국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순수입이 많다 보니 GDP가 높아질 수가 없죠. 이해되세요? 계속해서 해외에서 물건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것들을 소비하다 보니 그동안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순수출을 통해서 성장해 오니 G2 간의 무역적 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개인 소비액 자체 규모가 이 정도로 차이 납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그동안 성장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소비를 늘려서 GDP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중국 정부 당국의 목표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앞으로 미국이 수출하는 데에도 제동을 많이 걸 거고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이미 과잉 설비 투자가 되어 있어서 줄여야 되고 정부의 재정도 이제는 아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 이제 중국이 GDP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뭐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뭐다? 미국을 따라서 개인의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다음. 네. 그러면 중국은 과연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얼마나 사고 있냐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국제 관계를 드디어 응용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순서가 됩니다. 요 자료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대충이라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국제 관계와 환율과 금리와 오늘 공부한 GDP까지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중국은 일단 원자재부터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원자재부터 보면 원유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오죠? 주요 수입국가 어디죠? 1번 러시아, 그리고 2번 사우디, 그죠? 3번 앙골라, 4번 이라크, 그 다음에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에서도 원유를 수입해 오고 있어요. 그 다음 철광석은 대표적인 원자재 국가인 호주, 브라질, 남아공. 근데 철광석 수입이 가장 많은 무려 62%나 되는 비중을 어디에서 수입해요? 호주에서 수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리는 칠레, 페루, 그 다음에 호주, 미국에서 수입해오고 대두는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가 주요 수입국이고 LPG, LNG는 또 어디죠? 호주에서 수입해오고 또 미국도 있네요. LNG는. 그리고 석탄도 호주, 그죠? 네. 그러니까 주요 원자재는 거의 대부분 보면 호주, 그죠? 브라질, 멕시코, 네. 그 다음에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간재를 어디서 수입하나 봅시다. 중간재. 네. 중간재로서 반도체와 메모리는 대만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두 번째가 어디죠? 한국. 우리나라가 결국 반도체로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요겁니다. 그죠? 대만, 한국이 중국의 중간재인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거의 그죠? 50%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 전기, 전자 부품은 1등이 어디죠?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죠. 한국,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죠. 그 다음, 일본, 대만. 네. 그 다음, 유기화합물. 이게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은 어디에서 수입하죠? 주로?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죠. 한국, 일본, 대만. 플라스틱도 한국, 일본, 대만. 자동차 부품은 독일, 일본, 한국. 철강 제품도 일본, 한국, 독일. 이런 순서입니다. 이해되세요? 중간재는 거의 대부분 순서가 한국, 일본, 대만으로부터 중국이 뭔가를 수입해서 만들어서 다시 해외에 파나 보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완성품을 볼 거예요. 완성품. 최종 제품. 최종 제품은 어디에서 많이 수입해 오나? 1번, 독일. 무려 비중이 27%나 됩니다. 자동차는 독일 자동차를 중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구나. 두 번째, 일본. 일본 차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해서 타고 있구나. 세 번째, 미국 차도 무려 비중이 19%나 되는구나. 그 다음 영국, 한국, 이탈리아 순서고요. 그죠? LCD는 대만에서 수입하고 한국에서 수입하고 항공기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수입하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과 프랑스만이 항공기 완성품 제조 국가인 거죠. 독일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죠. 에어버스랑 그죠? GE에서 만들죠. 그다음 의료용품은 독일, 그다음 미국,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기는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주 기억 장치라는 건 태국, 필리핀,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얼만큼씩 수입했냐를 보면 대충 원자재라는 거 본인들이 잘 나오지 않는 원자재라는 거는 러시아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호주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나 중간재라는 건 대만, 한국, 베트남, 일본 이 정도에 의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최종 제품, 그러니까 완성품,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주로 수입하는 완성품은 자동차는 독일 차를 많이 타는구나. 독일, 일본 차를 많이 타고 항공기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국제 역학관계와 주요 수출품과 주요 수출 제품을 만드는 나라와 이걸 이해하면 이제 국가 간의 갈등과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 네. 이제 이거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국제관계, 국제역학관계에 대해서 배웠던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G2, 중국의 부상이 탐탁치 않죠. 근데 중국이 개인의 소비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이 주요 소비국이었는데 중국이 앞으로 주요 가계 소비로 GDP 성장을 이끌려고 하니 중국을 견제해야겠죠.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순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걸 못 먹고 살게 해야 되고 미국 제품을 앞으로 중국인들이 사게 해야 되고 또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맞는 편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제닛 옐런이 중국은 끔찍한 인권 침해 국가다. 불공정 불법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트럼프와는 다르게 무조건 수출품에 관세를 매겨서 공격을 한다든지 수출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바이든 정권은 아주 교묘하고 좀 더 소프트하지만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환율, 통화 가치는 시장에 맡길 예상이고 재정 부양책은 크게 행동하겠지만 중국의 인권 유린하고 있고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G1이 G2를 견제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반면에 트럼프에 비해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트럼프가 과격하고 무식한 방법을 썼다면 옐런과 바이든,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은 좀 더 소프트하고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공격하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중국의 1대1로에 맞설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우리 이제 중국의 1대1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국의 1대1로라는 게 여기 신문에 나온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중국은 위로는 러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을 거쳐서 이해되시죠? 유럽까지 갈 수 있고, 땅으로는, 해상으로는 아시아 밑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동남아까지 진출하겠다라는 1대1로 전략을 중국 정부가 세웠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이걸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소비하고 중국이 G1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하겠다? 공동전선을 마련해서 협력하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중국과 협력할 나라는 누구고 미국과 협력할 나라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 개인 소비로 넘어갈 때 중국과 껄끄럽지 않게 중국의 물건을 잘 팔 만한 나라의 기업들이 뭔지를 선택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어떤 식으로의 정책이 나올 것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옐런이 그랬습니다. 공동전선을 만들어서 협력해서 중국을 공격하겠다라는 얘기죠. 합동으로. 네. 그 다음은 이제 브렉시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브렉시트. 얼마 전에 영국과 유럽연합, EU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왔죠. 근데 그러면 영국은 앞으로 누구 편이 될 것 같냐? 그리고 유럽은, 남아있는 유럽, EU는 누구의 편이 될 것 같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기업이 또는 어떤 국가가 앞으로 중국과 친해지고 미국과는 사이가 껄끄러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오른쪽 하단에 맨 오른쪽 영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보면 실제로는 영국이 유럽에서 탈퇴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오른쪽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에서 오른쪽 위쪽을 보여주세요, 회사님. 네, 결국에 고령자 그리고 뭐 트럼프 지지층은 브렉시트 지지자와 성향이 비슷했다. 결국에 두 현상의 공통점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진행된 경제 세계화가 배출한 승자와 패자 간의 갈등에 심하였고 경제의 세계화가 정치의 로컬화를 견인해서 한마디로 경제의 세계화, 중국의 부상, 중국의 노동력의 부상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내에 제조업 설비, 제조업 지역, 로컬들은 그 경기가 다 망해버리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민족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정치적으로 영국은 EU 연합에서 탈퇴하는 아주 무리한 시도를 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얹히게 된 이유가 됐다. 한마디로 미국의 제조업 지역, 그다음에 영국의 제조업 지역이 다 신흥국으로 뺏기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에 지금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는 EU와 글로벌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표현돼서 결국 유럽의 EU의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현상과 미국의 독단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을 향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영국은 그렇다면 유럽과는 결별을 했는데 유럽과 결별한 영국이 미국과 친해질 것이냐, 중국과 친해질 것이냐 이걸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앞으로 영국은 누구와 친해질지에 대해서 그냥 정해진 답안처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나중에 보시죠. 다음. 그리스 총리는 갑자기 영국 갑부들 보고 세금이 적은 아테네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국 총리가 봤을 때는 그리스 총리의 저 발언은 굉장히 불쾌한 발언이잖아요. 왜? 영국의 좋은 기업들, 영국의 갑부들이 영국에서 세금을 내야지만 영국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영국이 국가가 탄탄해질 텐데 그리스 총리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주 껄끄러울 텐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EU에서 탈퇴했잖아요. 유럽 연합에서 탈퇴했잖아요. 영국이. 그러다 보니 영국에서도 앞으로 세금이 올라갈 거 생각하고 그리스로 와라. 그리스는 세금이 적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 영국과 유럽 연합의 사이는 잘 만나던 잘 사귀던 부부가 이혼한 것처럼 이제는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영국에 대한 유럽의 감정이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러고 봤더니 러시아와 독일은 천연가스 송유관 공사를 재개한다. 미국 제재로 1년간 중단돼 있던 노드스트림 2 건설 공사가 이번 주 재개되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새 행정부가 러시아와 독일의 합작 사업에 다시금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대표 수출 제품 중에 하나가 원유입니다. 원유 및 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어디냐면 유럽. 유럽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에너지를 자립해서 쓸 수 없고, 우리나라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에너지 독립국이 아니고, 에너지 독립국이라고 말할 중국도 에너지 독립국이 아니고, 중동과 최근에 이제 셰일가스가 나오고 있는 미국은 에너지 독립국이 되었죠. 그죠? 중동은 사우디가 원래 유가 기름이 많이 나온 나라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와 독일은 친하게 지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유럽 연합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도 러시아도 관계가 껄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코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연합에 있는 이태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싼 가스관을 통해서 연결되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을 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독일은 친하고 러시아와 독일이 친하다는 얘기는 뭐죠? 아까 러시아와 누가 또 친하죠? 원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원래 공산주의 시절부터 좋았죠. 그러니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독일로 이어지는 아까 중국이 얘기했던 1대1로 전략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에너지 자원의 서로 간의 필요와 판매에 대한 니즈에 의해서 러시아는 에너지를 팔아야 되고 독일과 중국은 안정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원을 들여와야 되는 입장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예전의 형제국가여서가 아니라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독일, 그다음에 중국으로 이어지는 유럽과 러시아와 중국은 무역 관계로도 그렇고 에너지 관계로도 서로 친하게 지내려는 니즈가 있고 이걸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요? 미국이라고요. 미국이 이 관계를 아주 싫어하고 어떻게든 제재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해되시죠? 미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나오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나발리를 독금 암살하려고 했던 푸틴에 대한 정부를 비난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국의 대표 수출품 중에 하나가 뭐죠? 영국은 뭐가 나오는데? 영국은 석유가 나옵니다. 영국은 석유가 나오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동한테 영국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영국이 만약에 석유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EU에서 탈퇴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러시아, 독일, 영국까지도 친하고 중국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맺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원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WTIU, 그거는 그다음 텍사스유, 그다음에 3대 석유 메이저 나오는 곳이 그 중에 하나가 브렌트유. 그게 영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으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러시아, 독일, 중국, 거기서 북한까지 이어지는 이 관계가 맺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남한까지도 원래 가스관 연결하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에너지가 자체 생산되는 국가 아니기 때문이죠. 러시아나 이런 나라로부터 싸게 공급받을수록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중에서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러시아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요걸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뉴스에 나왔던 노드스트림이라는 게 뭐냐? 가스관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건설하는 겁니다. 러시아 저 지방에서 러시아로부터 생산되는 가스관을 이렇게 밑으로 이어가지고 유럽 밑에까지 스웨덴, 덴마크 밑에 독일까지 이어지는. 그러면 이제 독일 밑으로 다 이어진 나머지 유럽들은 여기로부터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이게 없으면 독일 제조업은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나라도 사우디나 뭐 중동으로부터 석유 수입 안 하면 나라 전체 멈추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걸 어디까지 잇자는 얘기냐면 이걸 중국까지 이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중국까지 이어가자. 그래서 러시아, 독일을 이어서 중국까지 이어가자라는 전략이 중국의 1대1로 전략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영국과 일본의 동맹이 119년 만에 부활하나? 라는 뉴스 기사가 납니다. 중국 견제에 힘 모으자. 아까 제닛 옐런이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인권 침해와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 중국에 반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통 우방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 네, 미국과 친한 애들.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영국이 중국에 뭔가 팔아먹을 것도 없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서 이득 볼 것도 없고 유럽과의 관계도 영국이 뭐 그닥 좋지도 않고 근데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뭔가를 팔아먹어야 될 이유가 있고 일본 역시도 굳이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을 만큼의 내수 시장과 경제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일본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잘 안 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 영국이 이번에 브렉시트 하자마자 사실은 영국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하던 수출품들을
뭔가 새로운 루트를 뚫어야 될 이유는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유럽에서 소비해 주던 것들을 누군가 다른 애들이 소비해 줘야 되는데 중국과는 친하게 지내기 껄끄럽고 중국 애들이 살 만한 물건들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 소득 수준이나 소비 수준이 되는 일본 정도의 나라와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맹 맺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음. 그러다 보니 뭐 군사적으로 서로 먼저 군사 훈련에도 합의를 하고 그죠? 안보 협력체에 가입을 밀어주고 하면서 중국 견제에 힘 모으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국, 러시아, 독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전통 EU,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이 연합하는 나라들의 동맹은 누구냐면 미국, 영국, 일본이 주축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주요 수출품에서 봤던 것 중에서 호주가 하나 있잖아요. 호주가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데 호주는 뭘 많이 팔아먹냐면 철광석, 구리, 원유 뭐 이런 것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중국이 앞으로 호주한테는 미국과 호주가 전통 우방이기 때문에 영국, 일본, 호주, 미국 이런 식으로 연합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호주산 와인에 관세 90%를 부과하겠다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중국이. 이런 건 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중국이 일본이나 영국을 뭔가 관세를 매기고 뭔가 압박하는 전략을 쓰기에는 영국과 일본은 덩치가 너무 크고 아쉬운 소리를 잘 안 하는 국가임에 불구하고 호주는 자기들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힘없는 호주는. 그래서 호주산 와인, 호주산 뭐 양, 뭐 이런 양고기 이런 거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 보복 당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지금 동맹국의 힘을 모아서 중국과 맞서려는 바이든 정권에 더 어려운 위치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그냥 무작정 수출하지 말라라고 중국을 견제했지만 바이든 정권은 아주 교묘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데 그 1번이 뭐다? 동맹국들과 같이 공격하려고 한다. 중국을. 그러면 한국도 앞으로 미국의 동맹이냐 중국의 동맹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올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가 굉장히 고민이겠죠. 왜?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가는 앞으로 게임 뭐 파노라는 것도 허용해주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도 보내주지 않을 수 있고 우리나라 게임이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서 호주처럼 중국이 관세를 매기면서 보복할 수도 있고 경제 보복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아주 중국에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은 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LCD, 자동차 많은 것들을 중국의 중간재로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미국과 영국과 일본과 그다음 한쪽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독일과 이 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맺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고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네, 보세요. EU는 백신이 부족하자 러시아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란 역시도 금주부터 러시아산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EU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낸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얼마 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기자회견을 발표했어요. 그러자 아스트라제네카가 발끈했죠. 영국이 발끈했죠. 무슨 얘기냐? 예전에 같은 한 부부였던 EU에 같이 살던 영국이 브렉시트로 EU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자마자 둘 사이가 오히려 남만도 못하게 더 껄끄러진 상태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러다 보니까 EU에 나 판매하지 않을래. 판매량을 줄여버릴래. 라고 했습니다. 판매하는 거 줄일게. 그리고 우리 물건도 많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자.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서 어차피 너네 물건 좋은 물건도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고 또 어쭈 이것 봐라. 라고 해서 영국이 또 받아친 거죠. 그러니까 EU는 너네 거 아니어도 살 때 많아. 라고 하면서 러시아산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역학 관계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러시아, 유럽, 중국, 그다음
만약에 러시아산 백신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EU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 백신까지도 살 수 있을까요? 중국 백신까지도 사겠다라고 밝힐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절대로 사지 않을 건 뭘까요? 뭐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에 대해서는 굳이 구입해 주려고 하지 않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요 백신 생산국이 지금 미국의 화이자, 그 다음에 바이오엔테크, 그 다음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인데, 얘네들끼리 자기네는 백신을, 친하니까 러시아, 유럽, 중국, 얘네들끼리는 공유하고, 미국과 일본과 영국끼리는 자기네들이 백신 공급하고, 일본에도 화이자가 백신 잘 공급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선택하라고 하겠죠. 너 미국이랑 친구야, 중국이랑 친구야. 너 러시아산 백신 맞을 거야? 아니면 중국산 백신 맞을 거야? 아니면 미국 거 사다 쓸 거야? 이런 선택의 기로에 계속 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역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유럽의약품청 승인을 받은 백신이라면 항상 환영해왔다. 러시아산 백신에 대해 좋은 자료를 접했다. 이해되세요? 음. 러시아, 중국산 백신은 선진국가의 백신 도입 경쟁에서 뒤처진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하나둘 도입되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이렇게 동맹,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유럽, 신흥국, 개발도상국, 미국이나 영국산 백신을 사지 못한 나머지 국가들 이렇게 연합해서 앞으로 무역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음. 그래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응용해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경투 초월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지식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 뭐 시가총액이다, 뭐 PR이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요 국가에서 뭘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 어떤 제품을 파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려면 각 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기업만 보면 이 나라는 주요 수출품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걸 기억하시는 시간으로 갖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국제관계를 본인이 응용해서 그리고 앞으로 뉴스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일본이랑 미국은 친하지. 중국과 호주는 요새 좀 껄끄럽지. 뭐 러시아와 독일은 이런 관계에 있지라는 것들을 응용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일단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IT죠. 애플 IT, 아마존 자유소비재지만 IT 기업이죠. 알파벳 IT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 금융회사죠. 페이스북 IT, 존슨앤존슨 그죠? 우리는 존슨앤존슨 바디로션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업체죠. 그다음 JP모건 체이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죠. 엑슨모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죠. 비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쓰는 전 세계 공통의 카드 회사죠. 그죠? 그 다음에 월마트, 전 세계에 있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회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백신 수입하는 화이자라는 회사, 그리고 한국의 SK텔레콤 같은 버라이즌,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P&G, 그 다음 코카콜라, 그 다음에 암 관련된 제품 만드는 머크라는 회사, 그리고 지금 못 타고 다니지만 모든 비행기는 다 어디서 만든다고요? 보잉. 이런 회사들. 그리고 전 세계 캐릭터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디즈니. 그래서 미국이 탄탄하다라고. 그러니까 GDP 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빨리 따라올 수 있더라도 미국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미국은 국가 주도로 뭔가를 해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민간의 혁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IT,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컨텐츠까지 국가의 주도 산업이라는 게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그것들이 전 세계에 뿌리 깊게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음 일본이죠. 일본을 보시죠. 일본 시가총액 1등 회사는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2등은 소프트뱅크, 그 다음은 NTT 도코모, 그 다음에 일본
전신 전화 엔티티, 그 다음에 미쯔비시 파이낸셜, 그 다음에 소니, 우리는 이제 예전에 추억의 소니죠. 그 다음에 유니클로 만드는 패스트 리테일링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혼다 자동차, 그 다음에 미쓰비시, 그죠? 그 다음에 주가이 제약이라는 신예치화학, 캐논, 닛산 자동차, 가오 화장품 회사죠. 그 다음에 브리지스톤, 아스텔라스 제약, 다케다 제약,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 일본 내수에서 소비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 헬스케어도 있고 소비재, 자동차,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은 딱 봤을 때 뭐가 많죠? 자동차 회사들이 좀 많죠. 그리고 일본은 대표적으로 이 소재라고 하는 글로벌 산업 소재로 쓰이는 화학 제품, 특화된 화학 제품 소재 업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일본의 저 자동차, 일본의 저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누군가가 저 자동차를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중국의 최종 제품 수입에 자동차 분야에 2등에 올라 있는 게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 독일이 1등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중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정 부분 의존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성품으로서. 뭐 중국 사람들도 렉서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소니, 그다음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이런 것들 많이 하고 다음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기업이 TSMC라고 하는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회사가 있고 포모사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금호석유화학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뭐 요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칭화텔레콤이 국내 뭐 이제 SK텔레콤 이런 거, 난야 플라스틱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이렇게 쭉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 IT 부품, IT 조립, IT 소재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요 중간재 중에서 반도체 분야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만, 한국, 일본이 거의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만은 중간재 대표적 수출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독일입니다. 독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SAP, ERP의 전 세계 탑 기업이죠. SAP라는 IT 회사 있고 지멘스 아시죠? 그리고 보험회사 알리안츠, 그 다음에 수소의 전 세계 1등 린데라는 수소 회사, 소재 회사가 있고요. 폭스바겐,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 아우디, 부가티, 포르쉐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BMW, 그다음 바이엘 그룹, 바스프라는 화학 회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일은 보면 IT 회사는 좀 적고요.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거의 대부분이 전통 제조업 분야의 강자입니다. 컨티넨탈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만드는 회사, BMW, 폭스바겐, 그죠? 바스프 뭐 이런. 이게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 타이어 만드는 소재, 그 다음에 글로벌 기계 만드는 소재나 기계 완성품 만드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독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독일은 자동차를 주요 수출품으로 삼고 있고 기계류를 주요 수출품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 GDP에서 기업의 투자, GDP 구성요소 중에서 개인의 소비에서는 BMW 자동차를 팔거나 아우디를 팔거나 뭐 포르쉐를 잘 팔고 싶을 거고 중국 기업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때는 중국의 산업재, 바스프가 만드는 소재라든지 린데가 만드는 소재라든지 이런 기계, 공작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팔면서 그동안 수혜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독일 역시도 주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다? 독일이 중국 눈치를 좀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앞으로 그리고 중국이 GDP에서 개인의 소비를 더 많이 높일 거로 예상되면 독일 입장에서는 더 많이 뭔가를 팔고 싶겠죠. 이해되세요? 다음. 네, 그 다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루이비통, 대표적인 사치품이죠. 그 다음 로레알, 그죠? 그 다음 사노피 글로벌 제약회사죠. 그 다음 BNP 파리바, 그 다음에 에르메스, 여러분 좋아하시는 에르메스, 그 다음에 구찌그룹인 키린. 이해되세요?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는 대표적인 개인 소비재 그 중에서도 뭐야?
럭셔리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GDP 성장해서 순수출이나 기업의 투자나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개인의 소비를 통한 GDP 성장을 이끌 걸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좋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해 봤을 때 독일은 중간재 성향이 강하거나 기계류 수출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독일의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이고 그죠?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죠. 어, 오히려 독일보다 프랑스가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전 세계 명품의 대부분의 소비가 지금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마디, 프랑스는 한마디로 보다 루이비통, 로레알, 그 다음에 에르메스, 키링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 기업들로 프랑스를 이끌어나가고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주요 매출처가 어디냐? 대부분 중국이다. 앞으로도 중국의 개인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프랑스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좋아질 거로 전망한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탑다운 전략을 짜는 겁니다. 다음, 네, 영국입니다. 영국은 상위 첫 번째가 로얄 더치세, 그죠? 전 세계 석유 탐사하는. 이러니까 영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고 사는 겁니다. 러시아한테 굳이 필요한 게 없고 러시아한테 굳이 판매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영국은 딱 기억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석유 수출 국가, 그다음 대표적인 어, 금융 수출 국가. 네. HSBC, 그죠?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그죠? BP라는 에너지 회사도 있고, 유니레버 있고, 디아지오 있고, 조니워커 만드는, 그죠? 리오틴토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회사 있고, 그죠? 글렌코어라는 세계 최대 소재 업체도 있고, 그리고 세계 최대 크루즈 회사죠. 카니발, 요런 회사 한두 개 있고요. 그죠? 그리고 바클레이즈, 대표적인 금융회사, 프루덴셜, 금융회사, 로얄뱅크 오브 스콜틀랜드 그룹, 금융회사, 스탠다드 차타드, 금융회사. 이해되시죠? 아, 그냥 영국은 석유와 영국 내에서 소비되는 소비재 기업과 그리고 약간 헬스케어 기업 몇 개 있고, 그죠? 소재 기업 있고, 그죠? 에너지,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국에 진출해야 될 니즈가 중국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팔아야 될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에는 좀 그렇다. 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저기 나오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헬스케어 기업들.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네. 요건 보시면 이제, 요건 꼭 머릿속에 요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수출 의존도 높은 독일과 한국 경제에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부담되는 이유는 뭐냐?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물론 개인의 소비나 재정 지출이나 기업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무역 국가라는 거예요. 어디가? 독일, 한국, 러시아가. 이해되세요? 그러니 독일, 한국 같은 경우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렇게 높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 독일의 주요 수출국,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해되세요? 음, 독일의 주요 수출국이 어디냐? 중국.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 어디냐? 중국. 그러다 보니 독일, 한국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미국 보세요. 미국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전 세계 물건들을 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눈치를 제일 많이 보는 거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14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개인 소비액이고, 5조밖에 안 되긴 하지만 중국이 2018년 기준으로 5조 달러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이 뭔가를 사주는 것보다 누가 사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뭔가를 사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중국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가져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중국에 상대적으로 팔아먹을 게 없다. 그런 나라들은 중국에 떳떳하게 당당한 소리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다음. 네. GDP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고작 10%밖에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 산업은 우리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공장이 셧다운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큰 뉴스로 나올 정도로 무슨 얘기냐?
국가 기관 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에는 철도 들어가고 페인트도 들어가고 자동차 운송도 해야 되고요. 자동차 판매도 해야 되고요. 자동차 파이낸싱, 그러니까 할부로 구매도 해야 되고요. 이해되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와 기계류는 수백, 수천 가지가 들어가고요. 첨단 IT 기기들의 집합체이고요. 핸드폰,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GDP 대비 자동차 산업 비중이 10%에 가까운 나라 누구냐? 독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독일은 한마디로 자동차로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자동차 산업 비중은 10%밖에 안 되지만 유관 산업, 아까 말씀드린 화학, 철강, 그다음에 타이어도 사야 될 거고, 자동차 하면 보험도 들어야 될 거고, 뭐 이런 유관되어 있는 뭐 기계라든지 모든 걸 합했을 때 독일 산업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질적으로 10%가 아니라 거의 3, 40% 육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다. 그 중에서 독일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중국이다. 아까 봤던 것처럼. 중국의 자동차 수입이 완성품에서 독일이 1번, 일본이 2등이었던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니 독일, 일본은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 일본은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해되세요? 주요 수출품으로 미국의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앞으로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미국 내 GDP에서 자동차 산업 비중이 차지하는 바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거에 미국의 자동차 제조 공장의 대표적이었던 국가, 아니 지역, 디트로이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울산과 같은 지역인 겁니다. 여기가 다시 부활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관건으로 아주 핵심으로 삼고 있는 친환경 차를 육성하는 이유, 전기차를 육성하려는 이유,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사서 환경오염 시키면 규제하겠어라고 말하면 세계적으로도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독일도 한껏 꺾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 미국도 미국 내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독일이 미국에도 자동차를 많이 파는데 독일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미국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고, 더불어서 테슬라의 자동차가 오히려 독일에서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주요 수입 국가였는데, 그러니 미국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전기차로의 전쟁이 지금 시작됐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중국에. 그리고 미국에는 테슬라가 있고, 이렇게 되면 누가 불리해지냐? 독일, 일본, 한국 같은 회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는 전통 수출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았던 나라들이 이제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죠. 왜? 독일, 일본, 한국은 대표적으로 다 내연기관차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다음.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기업의 투자, 그 다음에 개인의 소비, 정부의 재정 지출이 있는데 GDP 지출 항목을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기업의 투자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지출 항목에서 소프트웨어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2년 1분기 실질 GDP에서 불과 0.9%를 차지하는 데 그쳤던 소프트웨어 투자가 2019년 1분기 무려 2.4%까지 그 비중이 높아졌다. 같은 기간 소프트웨어 투자 증가율은 연율 7.9%에 달했다. 범위를 R&D 투자, 컴퓨터 및 부속품 투자, 정보 처리 장치 투자까지 포괄하면 2002년 1분기 4%였던 비중이 2019년 1분기에 무려 8%까지 높아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소프트웨어와 IT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전문 서비스와 연계될 경우 서비스의 기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동안 중간재 제품이라는 건 뭐였냐면 거의 철강, 화학 제품, 그 다음에 소재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중국이 뭘 수입하나 해서. 근데 이젠 중간재가 뭘로 바뀌었냐면 반도체, 그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LCD, LED 뭐 이런 것처럼 하드웨어까지 범위를 넓히자면 이런 정보 처리와 관련된 디지털과 관련된 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의 3요소에서 말했던 토지 노동 자본이 끝난 이유가 토지 노동 자본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게 뭐다? 디지털,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인력, 사람, 소프트한 것들 이런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투자, 그런 서비스를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글로벌 넘버 원 수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아까 보신 것처럼 프랑스는 주로 명품을 수출하고요.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를 수출하고요. 영국은 에너지나 금융을 수출하고요. 미국은요. 소프트웨어 혁신을 수출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전 세계에서 중간재로서 앞으로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쳐도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투자나 IT 투자가 될 텐데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센서 뭐 이런 걸 살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중간재 나라들은 다 어디냐? 대만, 한국, 일본, 미국 정도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입지가 위상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입지가. 대만이 중간재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TSMC라는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기업의 과거의 설비 투자는 뭐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대규모로 고용해서 땅을 넓혀가지고 뭔가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철을 많이 사온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뭐다? 거의 대부분 컴퓨터를 통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해 온다든지 시스템을 뭔가 자동화하는 이런 것들을 수입한다든지 이런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아까 본 것처럼 자동차 시장에서도의 변화가 보이고 있고 기업의 투자 분야, GDP에서 기업의 투자 분야에서도 변화가 뭔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계나 전통 제조업이 강하던 나라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그리고 요거는 시간당 생산성과 노동자 급여인데 최근 들어서 왜 생산성,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 급여도 잘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70년대 어, 중반부터 70한 4년,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생산성과 급여라는 항목이 그 전에 5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동일하게 똑같이 급여의 상승과 생산성의 증가가 똑같이 일어나는 구간이었는데 73년부터 2017년까지를 봤더니 생산성은 77% 증가하는 동안 급여는 12.4%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려 지난 30년 동안. 무슨 얘기냐? 물건은 2배 넘게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게 됐는데 급여는 10%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사람에 의해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고 늘리는 건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급여를 통해서 뭔가 생산성이 늘어나는 시스템이 아닌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에서 노동이 기여하는 바가 급여잖아요. 노동을 제공하면 급여를 받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리턴 받는 급여의 생산성은 낮아지고 그러면 뭐의 생산성이 높아진 거예요? 토지나 자본의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그게 아니라 뭐의 생산성이 높아진 계기가 됐냐? 말씀드린 거죠. 기계화, 자동화, 그리고 소프트웨어화, R&D 이런 역할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 도표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니 취직시장, 그러니까 일자리의 변화는 일자리가 쉽게 늘어나기는 앞으로도 어렵다. 왜? 굳이 사람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음. 그래서 미국 제조업의 투입 요소의 가치 비중 변화를 보면 90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자본 투입, 그 다음에 노동력 투입, 에너지 소재, 구매한 서비스의 투입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면 파란색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21%였던 게
오른쪽으로 가면 자본의 비중이 더 높아졌죠. 생산의 투입 요소 중에서. 그 다음에 반면에 노동력이라는 건 원래 32가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 만드는데 1이라는 걸 만드는데 무려 32%의 노동력을 갈아 넣었어야 되는데 이젠 1이라는 걸 만드는데 노동력이 기여하는 바는 25%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음. 에너지나 소재도 변화가 이렇게 생겼고요. 오히려 에너지나 소재의 변화나 구매한 서비스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2017년부터 2025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는 서비스가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 투입 요소의 가치 비중 변화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되세요? 노동력이 투입하는 노동력 투입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성은 이제 높아지기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요거는 그냥 이제 제가 책에서 따온 건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제 관계도 배웠고 환율 금리에 대해서도 막연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GDP에 대해서 간단히 봤는데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더 자세하게 아주 깊게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환율을 예측하고 싶어. 아니면 뭘 맞추고 싶어. 금리의 향방을 맞추고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차피 불가능한 얘기고 이런 개념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고 왜 러시아와 독일이 친할 수밖에 없고 독일은 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떨까? 그러면 미국은 유럽과의 관계는 어떻고 미국은 영국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 그 다음에 일본은 중국에 어떤 자세를 취할까? 아시죠? 중국이 우리나라한테는 무역 제재를 가하면서 일본한테는 무역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일본 역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정부로는. 그러나 미국과 전통 우방인 일본도 실제로 성장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점점 개인 소비로 부각하는 걸 느끼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의 기류 변화가 중국과 일본이 좀 친해지려는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친해지려는 시도를 하려는 경향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내 친구야라고 하면서 가져가는 거죠. 일본은 내 친구야라고 하면서. 그래서 국내 어떤 위안부 배상 문제라든지 한국이 일본과의 껄끄러운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좀처럼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훨씬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보다 더 깊고 상호 의존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알고 하나하나 이슈나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왜 이 나라는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프랑스는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면 뉴스를 보실 때 좀 재밌고 잘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보세요.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하면 우선 미국 달러와 산유국 오일의 교환 등식이 깨지게 된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대부분의 산유국, 중동의 나라들은 미국 달러를 자기네들이 생산한 오일을 가지고 바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펑펑 쓰면서 다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미국과 이라크와의 관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왜냐? 미국 내에서 미국의 에너지로부터 석유로부터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셰일 오일이 발견된 이유는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환 등식이 깨졌죠.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게 달러를 줄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 또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은 아시아산 공산품의 수입을 줄이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동안 우리는 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왜 미국을 좋아했죠? 미국이 그동안 우리가 중간에 수출한 물건들 또는 완성품들, LG 같은 경우 가전제품, 그다음에 현대의 자동차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많이 사줬기 때문인데 아니, 미국 내에 제조업이 부활한다. 바이든이 미국 부활을 외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국도 제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팔려고 하겠지, 살려고 안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시아산 공산품의 수입을 줄이게 된다. 이는 결국 현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원래 무역 시스템은 어땠죠? 미국이 종이 달러라는 걸 막 찍어내서 계속 전 세계에서 만든 특산품들과 같은 물건들을 교환하고 사줬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받은 달러를 가지고 각자가 또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세계화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안 사주게 된다면, 이 메커니즘이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미국도 소비를 단방에 줄여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뭔가 물건을 사주는 나라가 장땡입니다. 어떤 나라 입장에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이 명품을 많이 사주면 미국이 장땡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건 또한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뜻이다. 이해되시죠? 당연하죠. 달러가 밖으로 돌지 않으면 달러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달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이런 틈을 타서 중국의 위안화가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면 앞으로 원유 거래를 할 때 위안화로 하자라고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아주 친해지려고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중동입니다. 중동. 미국이 빼나간 자리를 중국이 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 중국은 러시아산 가스나 원유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에만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중동과 친하게 지내면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걸 중국은 환영하겠지만 그런 역학관계상 중국은 중동과의 친분 그리고 신흥국 개발도상국들과의 친분을 유지하려고 할 거고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영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한국과 같은 전통 우방들에게 연합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 미국이 오일과 상품을 수입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오일과 원유와 석유와 상품들 전 세계에서 만든 상품들을 그동안 수입하면서 전 세계에 공급하던 막대한 달러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당연하죠. 자기네들이 안 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존귀해지는 사태가 오는 거죠. 진짜 귀해지는 거죠. 왜? 달러를 구경을 못하는 거죠 이제. 지난 15년 동안 세계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와 달러 공급에 의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 덕분에 미국은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그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물건들에 아주 소비만 하면서 잘 살아왔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시스템이 뭔가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점점 미국이 이런 것들을 안 사주기 시작하면서. 네. 다음.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러니 위안화는 이 틈을 노리고 세계화하려는. 이제 위안화를 써라. 앞으로 내가 미국이 안 사주는 그 물건들 다 나한테 가져와 봐. 우리 중국인들이 사줄게. 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역학관계, 패권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 변화가 무역전쟁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단순히 무역전쟁보다 훨씬 심오하고 깊은 얘기입니다. 패권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아세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전문가들이 5년, 10년 지나면 위안화도 많은 국제적 화폐로서 인정될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위안화는 아직 미국이 저렇게 여유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직 글로벌 외환 거래의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높아질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건 돈이라는 건 널리 쓰일수록 그 돈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위안화가 많이 거래되고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위안화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위안화의 가치가 높은 거죠. 이해되세요?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위안화가 아직은 그렇지만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나온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것도 따왔어요.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가계 소비는 13.9조 달러. 아까 우리 봤잖아요. 14조 달러에 가깝다고. 그리고 이거는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가계의 소비를 합한 얘네들 나머지를 전체를 다 합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까 5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소비한 모든 가게가 소비한 이걸 다 합친 12.5조 달러보다 여전히 11%나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이 패권국인 이유는 뭐냐? 미국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전 세계로부터 사주는 최대 수입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 위치를 중국이 이제 자꾸 물려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그걸 뺏어 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적당한 수입과 수출을 하려고 할 거고 중국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GDP를 수출은 이제 좀 점점
우하향하고 기업의 투자도 좀 줄이고 정부의 재정도 줄이고 뭘 올려? 개인의 소비. 개인의 소비를 올려서 자기네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 이해되세요? 한국 기업 말고 한국에 있는 몇몇 기업들 말고 한국은 중간재를 주로 생산하는 나라지 한국은 완성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최종재를 생산하지 잘 못한다니까요. 일부 생산하는 게 있죠. 뭐 케이팝 같은 것들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것도 중국이 자꾸 막 규제했다 풀었다 규제했다 풀었다 막 하잖아요. 그죠? 런닝맨도 막 수출하게 했다가 막 갑자기 어느 날 방송 못하게 하고 이러는 게 다 우리를 길들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출품들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안정적으로 얘네들이 수입하지 않고는 못하게 만들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대표적인 게 대만의 그 TSMC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런 회사가 돼야 된다는 거. 도저히 수입 안 하고는 안 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앞으로도 미국의 소비도 일정 부분 잘 유지되겠지만 더 높은 상승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중국의 소비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소비 대표적인 프랑스의 소비재 기업들 그죠? 이런 회사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장기적으로도 왜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 중국의 GDP를 구성한 요소 중에 개인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재정 지출, 순수출이 있는데 수출은 이제 점점 못하게 하고 기업이랑 정부의 투자는 이미 과잉돼 있는 상태여서 중국이 안정적으로 GDP를 올리려면 개인의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개인 소비를 늘린다라는 건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있겠지만 훨씬 좋은 나라에서 생산한 좋은 제품들을 사고 싶어 한다 원래 개인들이. 그러면 좋은 소비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부분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이 많다. 그리고 미국도 있죠, 미국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동안 공부했던 국제관계, 그죠? 국제관계를 왜 알아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앞으로 러시아는 중국에 뭘 더 많이 팔아먹을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영국이 혹시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중국과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영국은 뭐 때문일까요? 제가 만약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영국은 뭐 때문에 중국과 뭔가를 하려고 할까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영국은. 뭐라고요? 어,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를 수출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금융을 진출해서 뭔가를 돈을 벌어먹고 싶어 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확률은 낮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다라고 그 역학관계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독일은, 프랑스는 아니면 뭐 베트남은, 한국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몇 개를 더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역학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순환해서 가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GDP를 통해서 GDP의 개념에 대해서, GDP에 구하는 뭐 공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꼭 넣으실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거시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국제 관계를 통해서 GDP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은 소비 많이 하는 국가에게 뭘 주요 제품으로 팔아먹고 싶어 하는지, 그럼 그게 바로 그 나라의 경쟁력인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만 그 나라의 환율이나 금리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오늘 그렇게 해서 GDP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경투 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